아니, 이게 왜 내 통장 잔고가 없어? 꿈이겠지. 꿈이라고 해종어. 저는 65세 노래교실에 발 한번 들였을 뿐이었어요. 집에선 숨도 막히고 대화는 끊긴 지 오래라 누가 잘 부르시네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위로인 줄 알았는데 먼저 묻더군요. 아버님, 자동이체는 어디로 돼 있어요? 그날 밤 11시 이체 알림이 연달아 울렸고 저는 급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알려버렸습니다. 딱 3일 안에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는 말도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래교실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 올해 65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게 되니까 아내 정희하고 자꾸 부딪혔어요. 정희는 63이었는데 저보다 말이 빨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면 정희가 먼저 화장실에 있었고 신문 보려고 하면 정희가 이미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정희가 먼저 알아채고 한마디씩 던졌어요. 당신은 또 허세라고, 당신은 날 무시한다고요? 그런 말들이 쌓였어요. 저도 지지 않았어요. 정희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쏘아 붙이기도 했죠. 뭘 해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기분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나 돌아왔으니까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어요. 정희도 저도 서로한테 익숙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정희대로 혼자만의 리듬이 있었고 저는 그 리듬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정희가 청소한다고 비켜달라고 했고 부엌에 가면 요리한다고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정희 약을 받으러 간 날이었는데 정희는 진료실에 들어가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고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꽂혀 있는 전단지를 봤어요. 동네 노래교실 모집 안내였어요. 컬러로 인쇄된 종이였는데 사진에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숨이 좀 트일까 싶었어요. 집에서 정희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말끝이 자꾸 날카로워졌거든요. 전단지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강료도 적혀 있었는데 비싸지 않았어요. 저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뽑아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정희가 진료 끝나고 나왔어요. 약 봉투 들고요. 제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기다렸다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계속 약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다음에 언제 와야 하는지요. 저는 대충 듣는 척 했어요. 머릿속은 노래교실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정희한테 말했어요. 밥 먹고 설거지 끝나고 나서요. 노래교실 다니겠다고요. 정희는 리모컨 들고 TV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 무뚝뚝한 대답이 괜히 서운했어요. 뭐라도 물어봐 주길 바랐나 봐요. 언제 가냐, 어디서 하냐, 그런 거라도요. 근데 정희는 다시 TV만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복도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수업 중인 다른 반이었죠. 저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직원이 나와서 등록 안내를 해줬어요. 신분증 보여주고 서류에 이름 적고 수강료 냈어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정희가 알까봐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그쳤어요. 제 돈이니까요. 첫 수업은 그 주 화요일이었어요. 점심 먹고 1시간쯤 쉬다가 집을 나섰어요. 정희한테는 산책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애매하게 말한 거였죠. 정희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관심 없어 보였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교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이미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다들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고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남자는 저 포함해서 셋 분이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사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고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인사하면서 오늘은 발성 연습부터 한다고 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소리 내는 연습이래요. 다들 따라 했어요. 아 하고 소리 내고 입모양 바꾸고 박수 치고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부담 없었죠.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박소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53이었어요. 저보다 12살 어렸죠. 그런데 그 나이가 별로 안 느껴졌어요. 소연 씨는 차분했고 말도 부드러웠어요. 처음 만난 날인데도 저한테 편하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목소리 좋으시다고 오늘 발성 제일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칭찬인지 몰랐어요. 정희한테는 몇 년째 칭찬이란 걸 못 들었거든요. 소연 씨가 물 한 병을 건넸어요. 제가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려는 걸 보고 미리 준비한 거래요. 편의점에서 산 생수였어요. 그 작은 친절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희는 제가 물을 찾아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알아서 챙기라고요. 그런데 소연 씨는 그냥 웃으면서 건네줬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소연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도 챙겨오겠다고 했어요. 수업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기분이 좀 나았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답답한 게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산책 어땠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좋았다고만 대답했어요. 노래교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단톡방 초대 알림이 왔어요. 노래교실 단톡방이었어요. 사람이 20명쯤 있었고 다들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인사했어요. 소연 씨도 있었어요. 소연 씨가 제 이름 보고 반갑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며칠 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사님이 올린 거였는데 신청은 자유고 참가비는 따로 없다고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수업만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소연 씨한테 개인 톡이 왔어요. 단톡방 말고요. 아버님, 내일 발표회 신청 도와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제가 발표회 한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소연 씨가 친절하게 말한 거니까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소연 씨가 저를 불렀어요. 발표회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같이 작성하자고 했어요. 저는 안 하겠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소연 씨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요. 다들 한다고 아버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신청서는 간단했어요. 이름 적는 칸이랑 곡 제목 적는 칸, 그리고 연락처 적는 칸이 있었어요. 소연 씨가 제 이름을 대신 적어줬어요. 곡은 나중에 정하면 된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서 맨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연습비 및 대관비 자동이체 동의라는 체크 칸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자동이체요? 참가비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소연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참가비는 없는데 개인 연습하실 때 강사님 레슨이랑 음향 장비 쓸 때 비용이 조금 든대요. 근데 그것도 원하시는 분만 하는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안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소연 씨가 일단 체크는 해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고 안 쓰면 안 빠져나간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체크하려고 펜을 들었어요. 그때 소연 씨가 말했어요. 제가 대신 눌러드릴까요? 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펜을 내려놓고 소연 씨한테 맡겼어요. 소연 씨가 신청서에 체크하고 서명란에도 뭔가 적었어요. 빠르게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소연 씨가 말했어요. 발표회 준비 재미있을 거래요. 다들 열심히 한대요.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이체 동의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요. 소연 씨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발표회 신청을 하고 며칠 지나니까 소연 씨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발표회 준비가 시작됐다면서 필요한 게 좀 있다고 했어요. 먼저 곡을 정해야 한대요.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소연 씨가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곡을 정하면 반주 MR을 만들어야 한대요. 그게 돈이 든다고 했어요. MR이 뭔지 잘 몰랐어요. 소연 씨가 설명해 줬어요. 반주 음악 파일이래요. 노래방 기계에 있는 그런 거요. 근데 발표회용으로는 따로 만들어야 한대요. 키도 맞춰야 하고 템포도 조정해야 한대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소연 씨가 말했어요. 한 곡에 8만 원 정도래요. 8만 원이요?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연 씨가 말했어요. 다른 데는 더 비싸대요. 여기는 강사님이 아는 곳이라 할인받는 거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소연 씨가 계좌번호를 보내줬어요. 제가 곡만 정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대요. 곡은 며칠 고민하다가 정했어요. 옛날 노래로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소연 씨한테 말했더니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 많대요. 저는 그날 저녁에 돈을 보냈어요. 8만 원이요. 소연 씨가 확인했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2주 정도 걸린대요.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연 씨가 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의상 이야기였어요. 발표회 때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한대요. 대여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정장이나 한복 같은 거요. 저는 집에 있는 옷 입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소연 씨가 말했어요. 물론 괜찮은데 무대에서는 조명을 받으니까 특별한 옷을 입는 게 좋대요. 사진도 찍는데요. 의상 대여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래요. 종류에 따라 다르대요. 저는 또 망설였어요. MR에 8만 원 쓰고 의상에 또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소연 씨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말했어요. 아버님,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설득됐어요. 맞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의상은 제일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5만 원이었죠. 소연 씨가 대여점 연락처를 줬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하려니까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연 씨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소연 씨가 대신 연락해 주겠다고 했어요. 편하게요. 그날 저녁에 소연 씨가 다 됐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예약 완료됐고 입금만 하면 된대요. 또 계좌번호가 왔어요. 저는 또 송금했어요. 5만 원이요. 이번에는 정희 몰래 현금으로 뽑아서 ATM으로 입금했어요. 카드 쓰면 정희가 알까봐요. 그 무렵집에서 정희가 카드 내역을 봤어요. 정희는 매달 초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계부에 적어 넣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정희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노래교실 수강료 말고 다른 결제 내역을 가리키면서요. MR 비용이었어요. 저는 취미 활동 비용이라고 대답했어요. 노래 준비하는데 필요한 거라고요. 정희는 8만 원이 뭐 하는 돈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참견하지 말라고 했죠. 제 돈 쓰는 건데 왜 따지냐고요. 정희는 한숨을 쉬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숨 소리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저는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내 돈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당신은 당신 돈 쓰지 않냐고요. 정희는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표정만 굳어 있었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정희는 저한테 말을 아꼈어요. 밥상 차려주고 빨래 개켜주고 그런 건 똑같이 했는데 대화가 없었어요. 저도 먼저 말 걸지 않았어요. 노래교실 이야기는 더더욱 안 했죠. 소연 씨는 계속 제 편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소연 씨가 사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소연 씨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님한테 신세 많이 졌다면서요.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건지 몰랐지만 그냥 얻어 마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소연 씨가 요즘 뉴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르신들 대상 사기가 많이 늘었대요. 전화 사기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무서운 세상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저도 뉴스에서 본 적 있었어요. 경찰 사칭하는 사기라든가 손자 사칭하는 사기라든가요. 소연 씨가 말했어요. 제가 아버님 지켜드릴게요 라고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소연 씨는 절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친절하고 저를 배려해 주니까요. 정희는 절 걱정하지 않았어요. 뭘 하든 간섭만 했죠. 근데 소연 씨는 달랐어요. 며칠 뒤에 소연 씨가 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강사 개인 레슨 이야기였어요. 발표회 전에 몇 번 개인 지도를 받으면 좋대요. 무대에서 실수 안 하려면요. 레슨 비용은 한 번에 3만 원이래요. 서너 번 정도 받으면 충분하대요. 저는 계산해 봤어요. 3만 원 곱하기 4번이면 12만 원이에요. MR이랑 의상까지 합하면 벌써 20만 원이 넘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소연 씨한테 조금 부담된다고 말했어요. 소연 씨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레슨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받으신대요. 무대에서 혼자 못하면 좀 눈에 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못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결국 레슨도 신청했어요. 2번만 받기로 했어요. 6만 원이요. 소연 씨가 일정 잡아준대요. 레슨은 평일 저녁에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 연습실에서요. 강사님이랑 1대1로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강사님이 제 발성이 좋다고 칭찬했거든요. 조금만 연습하면 무대에서 잘하실 거래요.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레슨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 씨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레슨 잘 받았다고요? 소연 씨가 답장 왔어요. 다행이래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버님 휴대폰 좀 불편하시죠? 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소연 씨가 설명했어요. 금융 앱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헷갈린대요.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앱이 많으면 어떤 게 뭔지 헷갈렸거든요. 은행 앱도 여러 개 있었고 카드 앱도 있었고요. 소연 씨 말대로 불편했어요. 다음 수업 때 소연 씨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소연 씨가 휴대폰을 받아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 앱은 자주 안 쓰시니까 삭제하는 게 좋대요. 이 앱은 비밀번호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꾸는 게 좋대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화면을 이리저리 넘겼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봤어요. 잘 모르니까요. 비밀번호 바꿀 때였어요. 소연 씨가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새 비밀번호를 말해 달래요. 저는 숫자 4개를 말했어요. 소연 씨가 그걸 입력했어요. 그런데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문자로 인증번호가 온 거예요. 소연 씨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도 입력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거니까요. 소연 씨는 다 끝나고 나서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이제 훨씬 편하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깔끔해 보였거든요. 앱 개수도 줄었고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체 알림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화면을 봤어요.
금액은 5만 원 정도였는데 수신자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혹시 오류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깜빡하고 결제한 게 있나 싶기도 했죠. 근데 새벽이라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잤어요. 아침에 확인하면 되지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알림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체 완료라고 떠 있었죠. 저는 거래 내역을 봤어요. 어젯밤 2시에 5만 원이 나간 게 맞았어요. 수신자는 개인 이름이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소연 씨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 씨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레슨비 추가로 낸 건가 싶기도 했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오류면 은행에서 연락 오겠지 하고요. 그 뒤로도 작은 알림들이 몇 번 더 왔어요. 밤에요. 저는 그때마다 확인했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았고 날짜도 띄엄띄엄이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합리화했어요. 발표회 준비 비용이겠지, MR 추가 작업비겠지, 레슨비 나눠서 나가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요. 근데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소연 씨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요. 수업 끝나고 소연 씨 불러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소연 씨는 좋다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돌려서 말했어요. 최근에 이체된 내역 중에 제가 기억 안 나는 게 좀 있다고요. 혹시 뭔지 아시냐고요. 소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건 MR 결제 대행이에요. 라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소연 씨가 설명했어요. MR 업체가 계좌를 여러 개 쓴대요. 작업자마다 다른 계좌로 받는데요. 그래서 수신자 이름이 달라 보일 수 있대요. 그리고 소연 씨가 말했어요. 사실 자기가 먼저 카드로 결제해 놓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래요.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영수증 캡처를 보여줬어요. 날짜랑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의심한 금액이랑 비슷했죠. 저는 그걸 보고 안심했어요. 소연 씨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의심한 게 미안했어요. 소연 씨한테 사과했어요. 제가 헷갈렸다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요. 소연 씨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은 다 그러시래요. 금융 거래가 복잡해서 헷갈리실 수 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대화가 자꾸 돈 이야기로 흘렀어요.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아버님 요즘 힘드시죠? 집에서도 스트레스 많으시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시죠?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맞다고, 정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요. 소연 씨는 공감해 줬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대요. 근데 대화 끝에는 항상 금액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님 발표회 준비 때문에 부담 많으시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다 끝나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또 돈을 보냈어요. 3만 원, 5만 원 그런 금액들이요. 작은 돈이었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노래교실에서도 소연 씨는 저를 챙겼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한 번은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제 노래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음정이 좀 불안하다고요. 그러자 소연 씨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발성도 정확하시다고 말해줬죠. 그 할머니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소연 씨한테 고마웠어요. 그 말들이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소연 씨 없이는 노래교실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소연 씨는 저를 신경 써줬어요. 어느 날 소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발표에 의상 문제가 생겼대요. 원래 대여하기로 한 정장이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대요. 대여점에서 확인해 봤는데 아버님 체격이랑 안 맞는데요. 맞춤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맞춤 의상이요?
저는 놀랐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어요.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5만 원 정도 든대요.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미 MR이랑 레슨비로 20만 원 넘게 썼는데 여기에 또 25만 원을 쓴다고요? 소연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맞춤으로 한대요. 대여는 한두 분만 하신대요. 무대에서 사진 찍을 때 옷 때문에 티 나면 좀 그렇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대여 옷 입고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남들은 다 맞춤인데 저만 빌린 옷이면요. 결국 맞춤으로 하기로 했어요. 소연 씨가 재단사 연락처를 줬어요. 직접 연락해서 치수 재러 가야 한대요. 근데 예약금을 먼저 내야 한대요. 10만 원이요. 저는 그날 바로 보냈어요. 소연 씨가 알려준 계좌로요. 그때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많이 줄어 있었어요. 원래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저는 적금을 들여다봤어요. 몇 년 동안 부은 돈이 1,000만 원쯤 있었거든요. 만기까지 아직 6개월 남았지만 해지하면 목돈이 나왔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적금을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발표회만 끝나면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상 장금이랑 마지막 레슨비만 내면 끝이니까요.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소연 씨한테 말했어요. 적금 해지를 생각 중이라고요. 발표회 비용 때문에 통장이 좀 빠듯하다고요. 소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 보시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제 돈이고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요. 소연 씨는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어요. 은행 업무 복잡하니까 도와드리겠다고요. 혼자 가시면 은행 직원 설명 듣기 어려우실 거래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은행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직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소연 씨랑 같이 은행에 갔어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사람이 좀 있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데 소연 씨가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간단한 절차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용건을 물었고 저는 적금 해지하러 왔다고 했어요. 직원이 통장 달라고 해서 건넸어요. 확인하더니 중도 해지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맞다고 했어요. 직원이 이자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80만 원 더 받으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 필요하니까요. 직원이 해지 이유를 물었어요. 개인적인 용도라고 대답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중도 해지 동의서였어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소연 씨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에 직원이 현금이랑 통장을 건네줬어요. 930만 원이었어요. 현금으로 받기엔 많아서 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처리하는 동안 소연 씨가 제 팔을 가볍게 쳤어요. 잘하셨대요. 은행을 나오는데 소연 씨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은행에서 나눠주는 홍보 전단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심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소연 씨랑 커피 한 잔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주머니를 비우다가 그 종이를 꺼냈어요. 펼쳐봤어요. 그건 은행 홍보 전단지가 아니었어요. 대출 상담 예약 안내 종이였어요.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소연 씨는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발표회 준비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무대 조명이랑 음향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대요. 원래 계획보다 참가자가 많아져서 장비를 더 좋은 걸로 바꿔야 한대요. 그 비용을 참가자들이 나눠서 내는 거래요. 인당 얼마냐고 물었더니 20만 원 정도래요. 저는 또 놀랐어요. 이미 많이 썼는데 또 20만 원이라고요? 소연 씨가 말했어요. 다들 내신대요. 안 내면 발표에 참가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저는 고민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도 아깝고요. 그런데 소연 씨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명의로는 한도가 좀 낮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동의가 있으면 더 수월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소연 씨가 설명했어요. 금융 거래할 때 배우자 동의서가 있으면 한도가 높아진대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은근히 흘리는 말투였죠. 저는 정희한테 말을 못했어요. 이미 집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제가 노래교실 다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어요. 돈 쓰는 것도 자꾸 나가는 것도 다요. 카드 내역 볼 때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무렵 집에서 냉전이 폭발했어요. 작은 일이 계기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한 게 문제였는데 사실 설거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쌓인 게 많았던 거죠. 정희가 아침부터 나를 세웠어요.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빨래도 안 개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한다고요? 저도 참았던 말을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당신도 집안일 안 했잖아요. 나한테 다 맡겼잖아요. 아니, 그땐 당신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랬다고 정의가 쏘아 붙였어요. 지금은 당신 돈 벌어요? 연금만 받으면서 왜 집안일도 안 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도 날 무시하잖아. 내가 뭘 해도 당신은 인정 안 하잖아. 노래교실 다니는 것도 당신은 반대했잖아요. 정희가 반박했어요. 노래교실은 찬성했다고, 근데 돈을 그렇게 쓸 줄 몰랐다고요? 말싸움이 길어졌어요. 서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정희가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정희 표정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홧김에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라고요. 정희는 알았다고 했어요. 서류 준비하라고요. 며칠 뒤에 정말 서류가 나왔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정희가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았어요. 정희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줬고 저는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말싸움할 힘도 없었어요. 손자들 얼굴도 생각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화만 남아서 찍었어요. 서류 접수는 정희가 했어요. 혼자 동사무소 갔다 왔어요. 돌아와서 끝났다고만 말했어요. 이제 한 달 뒤에 확정된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소연 씨가 더 다정해졌어요. 연락도 자주 왔고 만나자는 말도 많아졌어요. 아버님 이제 홀가분하시겠다고, 아무도 간섭 못한다고, 마음대로 사실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정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연 씨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차 한잔 하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소연 씨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님 기분 전환도 하실 겸요. 어느 날 오후에 소연 씨 집에 갔어요. 아파트였어요. 크지 않은 투룸이었죠. 소연 씨가 차를 내왔어요. 녹차였어요. 과자도 내놓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소연 씨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집에서 불편한 건 없냐고요.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잠시 후에 소연 씨가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했어요. 테이블 위에 소연 씨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봤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본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띈 거예요. 그건 위임장이었어요. 서류 제목이 보였거든요. 동일한 양식이었는데 이름만 달랐어요. 서너 장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양식 자체가 낯익었어요. 전에 소연 씨가 보여준 서류랑 비슷했거든요. 위임 내용도 비슷했고요. 저는 왜 위임장이 여러 장일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름이 다른 거요. 혹시 소연 씨가 여러 사람 도와주는 건가요? 근데 이상했어요.
다 같은 양식이고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다르다니요. 저는 가방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본 척 했어요. 소연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소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위임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여러 장일까? 왜 이름이 다를까? 다른 사람들도 소연 씨한테 도움받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의문만 있었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위임장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위임장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위임장이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요. 검색 결과를 보니까 금융거래나 법률 업무에 쓰인대요. 본인이 직접 못할 때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래요. 저는 더 찜찜해졌어요. 혹시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도 있는 건 아닐까요? 소연 씨가 제 휴대폰 만진 적도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뒤 노래교실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발표회 준비 마무리 겸 회식이었죠. 동네 고깃집에서 했어요. 사람이 10명쯤 모였어요. 강사님도 왔고 소연 씨도 왔어요. 다들 분위기가 좋았어요. 고기 굽고 소주 마시고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강사님이 말이 많아졌어요.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강사님이 노래교실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다니던 분들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강사님이 소연 씨 쪽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소연 씨? 전에 여기 다른 분이랑도 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옆에 앉은 할머니가 강사님 팔을 쳤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강사님은 아 하면서 말을 멈췄어요.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어요. 다들 눈치 보는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분위기가 다시 풀렸어요. 저는 그 순간 목이 턱 막혔어요.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소연 씨가 전에 다른 분이랑 뭘 했다는 걸까요? 저는 소연 씨를 봤어요. 소연 씨는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어요. 전에 다른 분이랑도 라는 말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혼자요. 소연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창구에 앉아서 거래 내역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기간을 물었고 저는 최근석 달치를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프린터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체 내역이 많았거든요. 저는 은행 나와서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종이를 펼쳤어요. 내역을 하나씩 봤어요. 날짜별로 정리하면서요. 소연 씨한테 보낸 돈들이 있었어요. MR 비용, 의상 비용, 레슨비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같은 날 다른 계좌로도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수신자 이름이 달랐어요. 박소연이 아니라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죠. 김모, 이모, 정모 이런 식으로 성만 나와 있었어요. 금액은 작았어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였죠. 근데 횟수가 많았어요. 석 달 동안 20건이 넘었어요. 저는 퍼즐을 맞추듯이 내역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묻고 금액별로 나누고요. 메모장에 적으면서 계산했어요. 소연 씨 이름으로 간 돈이 60만 원쯤 됐고 다른 이름으로 분산된 돈이 40만 원쯤 됐어요. 합치면 100만 원이었죠. 거기에 제가 기억하는 현금 지출까지 합하면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전혀 기억 못하는 이체도 있었어요. 새벽 시간대에 나간 돈들이요.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건가요? 근데 자동이체는 보통 낮에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정기이체 내역이었어요. 발표회 대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요. 저는 그걸 보고 멈췄어요. 대관비를 매달 낸다고요?
발표회는 한 번인데요. 저는 수신처를 확인했어요. 노래교실 이름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업체 이름이었어요. 문화기획사 같은 이름이었는데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주소도 없고요. 실체가 없는 곳 같았어요. 저는 노래교실에 전화했어요. 강사님이 받았어요. 제가 대관비를 매달 이체했냐고 물었더니 강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노래교실 비용은 수강료 외에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요. 발표회 대관도 교실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개인한테 돈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보낸 돈은 어디로 간 거냐고 물었지만 강사님도 답을 못했어요. 혹시 다른 업체랑 계약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계약한 건 노래교실 뿐이라고요. 강사님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대요. 저는 다음 수업 날 소연 씨를 찾으려고 교실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소연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근데 소연 씨가 안 나왔어요.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연 씨 못 봤냐고요? 다들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안 온다고요? 수업 끝나고 소연 씨한테 전화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안 떴어요. 단톡방에도 메시지 남겼어요. 소연 씨 어디 갔냐고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단톡방을 확인했는데 제가 강퇴돼 있었어요. 노래교실 단톡방에서요. 누가 강퇴시킨 건지 몰랐어요. 관리자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강퇴당한 거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우편함에 등기 봉투가 와 있었어요. 두껍고 노란 봉투였어요. 수신인을 봤어요. 이정희요. 정희 앞으로 온 서류였죠. 이혼했는데도 이 주소로 온 거예요. 저는 봉투를 뜯어봤어요. 정희 거지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안에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목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연대보증 및 채무 관련 통지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봤어요. 정희 이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채무 금액도 적혀 있었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희가 뭘 보증했다는 거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채무자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김진수요. 그리고 보증인이 이정희였고요. 언제 이런 계약을 한 거죠?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정희도 모를 텐데요. 이혼했는데도 정희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서류를 들고 정희한테 전화했어요. 정희는 차갑게 받았어요. 뭐냐고요? 제가 서류 이야기를 하자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같은 서류 받았대요. 당신이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함부로 쓴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야겠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봤어요. 며칠 뒤에 저는 소연 씨 실명을 확인했어요. 노래교실 명단에 있는 이름이랑 제가 이체한 계좌 이름을 대조했거든요. 교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박소연이라는 사람 연락처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이 명단 확인해 줬어요. 근데 박소연이라는 이름은 없대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휴대폰에 있는 소연 씨 사진이요. 같이 찍은 셀카였어요. 직원이 보더니 아 하고 말했어요. 이분이요? 이분은 이름이 다른데요? 직원이 명단을 가리켰어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박소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휴대폰에 적었어요. 집에 와서 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포털 사이트에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몇 년 전 기사였는데 노인 대상 금융 사기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이름이었어요. 사진도 있었는데 소연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같은 사람 같았어요.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노래교실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해서 노인들과 친해진 다음 금융 거래를 도와준다며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명한테 같은 수법을 썼대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TV도 안 봤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봤어요. 머릿속이 하였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무너진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젊은 여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연 씨가 젊고 예쁘고 친절했던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외로움 때문만도 아니었죠. 물론 외로웠어요. 정이랑 사이도 안 좋았고 집에서 할 일도 없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이상한 이체 알림이 새벽에 왔을 때, 정희가 카드 내역 보면서 물어봤을 때, 대출 상담 예약 종이를 받았을 때, 위임장 여러 장을 봤을 때, 강사님이 술자리에서 말실수했을 때요. 다 경고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이체 알림은 오류라고 생각했고, 정희 말은 참견이라고 치부했고, 대출 상담 종이는 그냥 홍보물이라고 넘겼고, 위임장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합리화했고, 강사님 말은 그냥 술김이라고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소연 씨를 의심하면 제가 바보 같으니까요. 제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괜찮을 거야, 오해일 거야, 실수일 거야, 그렇게요.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현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정의 말을 들으면 제가 지는 것 같았고, 의심하면 제가 소심한 사람 같았고, 확인하면 제가 무능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안 들었고, 안 의심했고, 안 확인했어요. 소연 씨가 저를 속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속은 건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의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편한 쪽을 택한 거죠. 불편한 진실보다 편한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정희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정희는 뭐 하러 만나냐고 물었지만 결국 나왔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정희는 말이 없었어요. 저를 보는 표정이 차가웠어요. 저도 한동안 말을 못 꺼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커피만 마셨어요. 식어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정희는 그냥 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죠. 고개도 안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정희 이름이 어떻게 엮였는지요. 다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요. 정희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 돈보다 무서운 건 자존심이야 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정희는 그 뒤로 말을 아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정리하자고 했어요. 연대 보증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남은 돈은 더 잃기 전에 정리하자고,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요. 정희 말투는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생활을 줄였어요. 외식도 안 하고 필요 없는 지출도 끊었어요. 커피도 집에서 타 먹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노래교실도 그만뒀어요. 거기 가면 소연 씨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정희가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경찰관이 진술서 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어요. 소연 씨 만난 것부터 돈 보낸 것까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거래 내역이랑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래요. 정희와는 다시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됐고 정희도 원복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통화는 했어요. 주로 서류 처리 문제 때문이었죠. 변호사 상담 결과라든가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이라든가요. 정희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했어요. 정희가 화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저도 변명했을 거예요. 근데 정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잘 지내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소연 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죠. 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경찰관이 말했거든요. 저는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차단 버튼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누를까 말까 고민했어요. 혹시 소연 씨가 사과하려고 보낸 건 아닐까요? 혹시 돈을 돌려주려고 연락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차단됐다는 메시지가 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기를 한참 마셨어요.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노래교실에서 얻은 건 노래가 아니었어요. 경계선이었어요. 어디까지가 친절이고 어디서부터가 함정인지 그 선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정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자존심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더 큰 걸 잃었어요. 돈도 잃었고 정의도 잃었고 자존심마저 잃었어요. 지금도 가끔 휴대폰을 봐요. 혹시 또 모르는 번호가 올까 봐서요.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면 그때 또 차단하면 돼요. 이젠 의심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안 속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변호사는 연대 보증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 서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된대요. 시간은 걸리지만요. 경찰은 소연 씨를 찾고 있대요. 근데 쉽지 않을 거래요. 이름도 여러 개고 주소도 계속 바뀐대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솔직히 말했어요. 어렵다고요? 이미 다 쓴 돈일 거래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제가 비싼 수업료 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요. 정의 없이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워요. 근데 외로움 때문에 또 실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을 흔들 때 그 친절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